부담이 됐어요.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오래 앉아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통화제도 통화 광년 엄마도 계시죠? 사교육 경감을 위한 부모의 지혜라는 주제예요. 이거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제 늘 연초에 몇 가지 주제를 제공하죠. 그 중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도움되는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전에 오다 보니까 여기 학교 전에 왔던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를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너무 익숙한 동네라 가지고 이 근처에서 맨날 대모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북문하고 동문에서 맨날 대고 있거든요. 1987 영화 보셨어요? 1987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했어요. 그때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하고 되는데 맨날 수배받고 잡혀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도 하고 이랬던 동네예요. 여기 숨어 살기도 하고 소리 받을 때는 막 너무 익숙한 동네고 이래서. 근데 이렇게 이 동네에 나 이렇게 초등학교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른 옆에 가면 막 원룸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벌써 생긴 지 오래됐더라. 80년대에 생겼나? 한 30년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 연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연수를 뭐 원래뿐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받아보셨을 텐데, 그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부모님께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하시죠. 보통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 있는 이제 강사들, 저희들끼리도 연수를 받거든요. 겨울 방학 때면 교육청이 모여서 연수를 받아보면 크게 두 종류예요. 강사들이. 한 종류는 뭔가 하면 교직에 오래 있었던 은퇴한 교장 선생님.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좀 젊어요.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공부를 이제 깊이 하셔서 석사나 박사학위 받으시는 분들, 상담, 교육, 뭐 심리, 감정 코칭 이런 이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죄송하게도 저는 뭐 이 두 그룹에 전혀 속하지 않는 비전문가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어머니들 만나고 제가 원래만 해도 제 일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전화 오는 데도 다 가지는 못하고 지금 70군데 학교가 약속을 했어요.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물려다니는 이제 축에 속하는데, 근데 교직 경험도 없고 또 학위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통 학교 가면 코디님들이 소개하거나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낯설고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소개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제가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저 안에서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 원 없이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머니들은 왜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관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빨리 형성되고 이러는데, 아빠도 좀 늦죠. 저도 우리 그 병원에서 태어날 때도 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데 저는 축구하라고 그랬거든요. 평생 원망을 듣고 있는데 4살쯤 되니까 이제 관계가 생겨요. 뭐 곰질곰질거리고 뭐 사고치고 왜 아무 버튼이나 뭐 누르고 뭐 물 쏟고 뭐 이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아빠가 됐다는 실감이 나요. 그리고 4살이 됐는데 우리 와이프가 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제가 4살짜리 아이를 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잖아요. 4살 때부터. 지금 28이니까 오랜 세월을 제가 이제 아이 교육과 관계했어요.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폐병 환자였는데 그때 시립병원에 이제 오래 입원해 계시다가 요즘은 뭐 폐결핵이 뭐 저거 병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을 계속 투약하면 내성이 생겨서 병에 차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퇴원 당했죠. 여기 희망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강제퇴원 당해가지고 그 단가시합방에서 이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대구는 섬유산업이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섬유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면서 살았죠. 아버지는 자기 자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특히 이제 우리 형이 그때 4학년이었어요.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 매일 저녁마다 형에게 단가시합방에서 밥상 펴놓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상 치우고 밥상 펴서 형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 밤도 엄마는 이제 밤에 야간 2교대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형을 하드트레이닝 시키고 우리 네 식구가 잤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막 형이 울면서 우리를 깨웠어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 벌떡 일어나 보니까 막 울면서 일어나 보니까 진짜 아빠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벌써 시간이 50년이 지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죠. 아빠 돌아가신 시신을 직접 어딘가에 목격한 거.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니까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는 우리 삼형제가 전부 친척집 하나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 다녔거든요. 엄마가 부동산 뭐 사고 팔고 하느라고 전학을 자주 다는 게 아니고 한 친척집에 오래 있으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더라고. 6군데, 초등학교 6군데 겨우 돌아다니다가 겨우 졸업했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학교를 못 갔고요. 전부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엄마를 도와야 된다고 기술대로 갔어요. 우리 형은 안경점 사원으로 안경 기술을 한다고. 저는 인쇄기술 배운다고 저 서문시장 뒤에 인쇄골목에 인쇄소 조그만 인쇄소 사원으로. 그게 이제 첫 직업인데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못 다녔거든요. 공장에 계속 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의 도구, 운이 좋아서 저희가 종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은혜로 금연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는 경북대 그 당시 법대였는데 법대를 들어왔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돌았을 때가 80년대 초반이거든요. 80년대 초반에 돌아서 87년 2월에 졸업했는데 88년 2월에 졸업했는데 처음 대학 딱 들어오니까요. 봄 되니까 5월 항쟁 사진 전시회라는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주에서 왜 영화 1987 말고 또 있지? 택시 운전사 봤어요? 송강호 중에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 독일 기자가 막 택시 타고 송강호 보면 택시 타고 광주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국내 언론은 완전히 통제돼 있었거든요. 그때 조선일보 화면이요. 일면이 까맸어요. 까맣고 6글자. 광주에서 폭동. 기사도 없고 사진도 없고. 국내 언론은 군부가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했는데 그 독일 기자가 찍은 그 사진이 해외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그 당시에 막 80년대 초반 대학가에 있잖아요. 그 독일 기자가 찍은 사진을 전부 확대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코팅한 다음에 봄에 이제 복현동에서 경북대학교에서 사진 전시회를 했습니다. 5월만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지고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전부 순수한 청년들이 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부 데모하는 거라 80년대는 거의 뭐 저는 데모하다가 대학 나오셨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저는 공부를 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데모하는 데 필요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요 근처에 바보드가 살 때 있잖아요. 어떤 경상대 1학년이 저를 국가법부 경찰서 신고했어. 후배들 모아놓고 의식과 스터디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잡혀가고 막 이랬죠. 그런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이제 출세를 위한 공부, 취직 공부나 사업시험 공부 이런 거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30대 이제 중반이 돼 있고 애는 4살. 그때서 제가 34살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갑자기 애를 보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이놈은 원 없이 한번 공부를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도 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쉬움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왜 대한민국 엄마들 전부 피아노 학원 보내죠. 피아노 자기들 어릴 때 원 없이 피아노 못 쳐봤거든요. 그냥 동네 언니들 따라 안 보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크거든. 그래서 다 피아노 태권도 보내고 하죠. 저도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근데 큰 소리는 쳤는데 있잖아요. 막상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제일 뺐었어요. 4살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안이 없어. 내가 우리 와이프보다 잘 키울 자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엄마들 잘 관찰해보니까 제가 왜 우리 와이프 이제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애 노란 차 오길 기다렸다가 어린이집 유치원 제가 직접 태워보냈거든요. 그때 엄마들 제가 잘 관찰해보니까 엄마들은 노란 차 태워보내고 차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귀더라고. 막 수다떨면서. 처음에는 거기 이제 그 동네 입구에 서가지고 음악 듣다가 며칠 지나니까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 하면서 장마초가 다 데리고 가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묻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죠. 또 학교 들어오면 이제 밥 모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분명히 그 노란 차 있는 거기 있었거든요, 현장에. 물론 저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저번에 되게 숨어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뭐 물어볼 데가 없어. 그래, 너무 외로워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육아콘에 가서 학치현대 육아서점을 줬죠. 그때 제일 서점이 제일 컸거든. 영풍, 교보, 알라딘 내려오기 전이에요. 제일 서점 뒤에 1층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었는데 육아코너에 있는 육아책들을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거의 다 읽었어요. 특히 제목에 영재자 들어가는 책 있잖아요. 한 권도 안 배우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가는 책. 우리는 제가 아쉬웠던 그놈의 공부를 원업상 시켜보려고. 육아책은 뭐 당신도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많은 육아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야 되는데 다 알죠 벌써. 엄마들이 다 알고 있는 시점이자리를 제가 하려고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는 저쪽에 살거든요. 남도 달서구에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문으로 이 서점을 발견했어요. 어린이 전문 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엄마는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전집 할인매장 이거밖에 모르죠. 근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은 전집 할인매장이 아니고요. 그 잘 만들어진 주옥 같은 다댕본 어린이 책을 주로 교과서에 실리는 원전 책들 있죠. 이런 좋은 어린이 책, 좋은 그림 책들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서점이 그때 이 대구에서 처음 문을 열기로었죠. 한때 잘 나갔던 대구에 너댓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다 망하고 없죠. 지금은 저 만촌동에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서점을 발견하고는 어느 날 퇴근하고 오더니 저하고 애 보고 일나가는 거야. 끌고 막 여기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질 좋은 어린이 책들이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책에 대한 고민, 좋은 어린이 책 어떤 책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여기만 가면 좋은 어린이 책을 쉽게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끌려갔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들 데리고 매주 한 번씩 이 서점에 갔어요. 지금은 뭐 워낙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이래가지고 학교 도서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동네마다 공공도서관들 많이 들어있고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아파트 도서관도 있고 좋은 어린이책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없었어요. 가끔 가정통신문이 와요. 집에서 책 2권씩만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도서관 채우겠다고. 그 통신문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이 뭐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애 가방에 넣어준다니까. 그런 책들을 모아서 꽂아놓은 것이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니는 거죠. 요즘 엄마들은 이제 저처럼 어린이 서점 다닐 필요 없어요. 도서관 이용하는 도서관.
거의 제 기억에 안 간 주가 거의 없어. 매주 갔는데 갈 때마다 그림책을 한 10권에서 15권. 그 당시 돈으로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늘 그림책을 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무려 12년을 다녔더라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별로 안 좋네. 아니, 학습지도 12년 하기 어려워요. 119 하면 짜증나 끊고 다른 걸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제가 은행 선생님은 12년을 아이하고 같이 다녔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돌이켜, 지금 우리의 28 청년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가장 잘한 일, 아빠로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손을 잡고 어디서 좀 12년 동안 다니고. 물론 애는 괴롭겠지.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는 좀 안 간다고 지랄하고 뭐. 그럼 저는요, 서부정경 옆에 가면 롯데리아라고 있어.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요, 햄버거하고 콜라 사주고, 이빨로 끼나 말기나 콜라 시켜가지고. 엄마들은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콜라는 뭐 이빨에 해롭다 해서고 뭐 이빨 녹는다고 하더라.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뭔가면 미국 애들은 콜라를 그래 많이 마시잖아요. 난 미국 사람들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이빨 뽑아가지고 콜라에 담가내야 녹지. 살아있는 사람이 이빨 박혀있는데 콜라 마시면 녹을 것 같아요? 안 녹아요.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 지금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가 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또 어디서 이제 그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애 수준이 높아져서 어린 선생님에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 그때 교보가 되게 처음 내려가지고 교보 한 1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이제 입시하느라고 이제 책을 시간이 없었죠. 근데 신기하겠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혹시 안 믿을까 싶어가 내가 인증샷을 이거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날 같다 보통 왜 테마고 놀이파크 뭐 이런데 이런데 놀러 가죠.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집에 갔어요. 책 사러. 여기 크니까 엄마들이 강의 듣다가 애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죠. 좀 좋게 봐준 느낌이고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는 힘들었겠지. 근데 이제 어린이 서점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 날 놀러 안 가고 자기 서점에 책을 사러 오잖아. 저는 이 어린이 서점에 큰 단골이었어요. 12년 동안. 봉이었지, 봉. 그래가지고 어린이 날도 책 사러 가니까 어린이 서점 쪽에서 고마워가지고 이벤트를 했다니까.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는 스마트폰 당연히 없고 디카도 없고요.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 또 즉석에서 왜 찍으면 15분 만에 인화해주는 사진 찍어준다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가 놀라더니 연출하고 연출 막 웃고 있잖아요. 다정한 척하고 평소는 제가 미워가지고 저는 생기게 그렇게 생겼죠. 신경질 잘 내게 생겼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저 정말 미워해요. 근데 이거는 막 가족사진 찍으니까 그냥 쉬워가지고 쉬워. 내 어깨에 손 얹고 막 애들 쪽팔린다고 거기 쳐박고 있고 겨우 억지로 찍었어. 어머니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유명한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 있죠.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는 신체 영역, 하나는 인지 영역, 하나는 정서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발달해야 되죠. 신체 영역은 뭐 건강, 운동, 그다음 뭐 음식 잘 가려 먹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뭐 예를 들면 GMO 조작식품 피하고 또 MSG 안 쓰고 이러죠.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인지 영역의 발달이 중요한데 인지 영역의 발달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 교문고 서울의 과학원 교문고에 가면 이 유명한 돌비 있어요. 교문고 창립자 신정호라는 회장님이 여기 동상이죠, 동상. 이분의 소신을 이렇게 돌비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거꾸로 책이 사람을 만든다.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한 대로 이제 학습과 관련된 직접 적용이 인지 영역이거든요.
구성하는 요소가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능력, 독해력, 이해력, 집중력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인지 영역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체육이죠.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뭐라 하노? 우리 어른들 말로 쇠견머리라는 말이 있죠. 경험을 많이 하고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생각하는 힘이 깊어져요. 젊을 때는 막 혈기로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경험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죠. 엄마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험학습을 하지만 그걸로 더 역부족이에요. 체험학습이라고 요즘 엄마들 저보다 잘하시니까 요즘 직업체험하면 리틀 소시오 바꾸면 되고 저는 옛날에 그런데 직업체험 한번 하려고 해요. 온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체육기를 하면 직접 경험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커서 수능을 치거나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대학이 또는 회사가 우리 아이들 뭘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겠어요? 이런 요소들을 평가한다니까.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깊은가, 사고력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수능 처음 하잖아요. 긴 지문을 주고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죠. 모든 시험을 듣기 평가를 제외하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직 쓰기와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텍스트, 지문을 주고 지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건 이제 좀 영어를 써서 이렇게 말하면 텍스트를 주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작가가,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 의도, 의미 이걸 보고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포착해내는 능력 이걸 아이들이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어린이집을 쭉 읽다 보면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자라겠죠. 독해 능력이 자라요. 그리고 어휘력이 자라죠. 또 책을 읽고 집중하는 힘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같이 자라고. 그래서 체육기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뭐 이런저런 거 뭐지 소문난 이상한 학습지 막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사실은 체육보다 더 좋은 자녀들이 없다니까.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다고 했죠. 정말 저는 좀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자기 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평생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아이도요. 지금 28대 됐잖아. 우리 애는 28대 동안 학원 한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나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제가 안 보내가지고 못 다닌 거지.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막 자라는 거야. 그게 보여요. 아이들 자라고. 여러분들 왜 애들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보면 생전에 집에서 안 쓰던 이상한 좀 고급 의휘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막 구사하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 기쁘죠. 이런 거라고.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단 사용하는 의휘가 달라지고 그죠?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책 계속 읽다 보면 그 한글 다 알고 저절로. 한글 교육도 왜 어릴 때 뭐 신기한 한글날 안 시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엄마들 보면 막 벽이나 이런 데 막 한글 통문자 써가 붙여놓고 막 하는 방법도 있고 통문자를. 그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 통문자 교육이 저절로 된다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요소들이 막 자라게 돼 있어. 엄마들이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쓸데없는 학습지 안 하게 돼. 근데 미안하네 좀. 그 학습지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두워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보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상처받아도 좀 각오하고 제가 바른만 그냥 확 하고 가려고. 근데 어떤 엄마는 뭘 하잖아요. 책 읽고 있는 놈 보고 가서 책 그만 읽고 공부해라. 이게 말이 돼요? 책 읽기보다 더 유익한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 책 읽기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도서관에 다녀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다닐 거라 학부 연수라도 보니까 여기 관심이 좀 있으니까 대부분 머리는 다 알아요. 아, 제 얘기가 중요하다 하더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 이 쉬운 길을 왜 안 가는지 몰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저는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나온 유명한 수필가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80이 넘었죠. 90이 됐나. 이분이 정말 지금도요, 컴퓨터 2대씩 자기 그 연구실에 갖다 놓고요. 멀티태스킹 하면서 연구하고 이러거든. 이분이 20년 전에 내 책 중에 지금 절판되고 없는데, 천년을 만드는 엄마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뭐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여러분 콩나물 알아요? 콩나물 시럽 알아요? 혹시 모르는 분 있을까봐 내가 가져왔어. 콩나물 시럽 보면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요. 위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물 받침대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부으면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가. 콩나물에 물 부으면 그거 흔일이죠, 흔일.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콩나물이 자랄 만큼은 머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와 정말 비슷해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빠져나가고, 책을 읽으면요, 남는 게 없잖아.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독해 능력 자라고요,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 자라고. 신기하죠? 그건 해봐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2년 다니다 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진짜로 뭐가 자라더라니까. 여러분도 다 해봐야 되는데. 자라는 걸 보니까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사교육 안 받고 자랐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그게 우리 아이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잘 없더라고. 다 뭐 학원발. 이현영 선생님 책 일부 스캔했는데 글자가 작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제가 뭐 다 말씀드렸어도 딱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6학년이 됐어. 그때 그해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대구 교육정책이 확 바뀌죠. 이전 교육감님은 지금 이제 우동기 교육감님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죠. 우동기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대구 교육의 지표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행복을 강조하죠. 우리 애 때는 그때 교육감님이 신삼철 교육감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창의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이런 걸 열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 대표를 한 명씩 보내래. 우리 애는 아주 작은 규모, 한 학년에 학급이 3개밖에 없는 조그만 무명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다녀가지고 학교 대표가 됐어. 그래가지고 대구교대에 갔잖아. 대구교대에 그때 190개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6학년 대표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 창의력 경진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이렇게 8문제를 해결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또래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은 주로 어디 쓰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수학과학경제교육원. 지금도 있어요. 그때는 교육청 경제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주말마다 있잖아요. 교수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실험하고 이런 애가 교수연구실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 하여튼. 그 내노라 하는 영재들이 다 학교 대표를 나왔잖아. 이때. 우리 애는 보자. 뭐 영재급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얼떨결에 이제 학교 대표가 돼서 간 거예요. 이놈이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를 기다리니까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면서 발표를 기다려. 그런데 큰 걱정이 됐어요. 이거 입성 못하면 이제 상처 받을 텐데, 기죽을 텐데.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달랬어요. 아들아 하면서 우리가 학원도 안 다니고 이렇게 어린 선생님들 책을 읽고 또 영어는 엄마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초등학교 때 뭐 상 받고 입상하고 1등하고 이런 걸 우리가 노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커서 네가 수능 칠 때 그때 전국 수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받아도 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혹시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달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홈페이지 들어간 거예요. 진짜 발표가 났잖아. 우리 몇 들었어요? 뭐 진짜 잘 들으신다. 귀 쫑긋해가 제 쳐다보면서. 제가 만약 그때 1등 했으면요. 내가 대구 안 살아. 서울로 가서 세바시에서 강연하지. 세상을 바꾸시고 나라에
거기 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 그죠? 김미경이라고. 또 누구 있는 거고. 남자 인기 있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때 우리가요, 5등 했어요. 5등도 얼마나 잘한 건데, 씨.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 5명에게 동메달. 그때 진짜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인데, 지금도 이름 안 잊어먹는 애가 있어요. 그때 저 달서구 저 끝에 동원초등학교라고, 대곡지구에 동원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6학년 애가 노희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우리 애 또래 중에서 대구에서 수학과가 제일 잘했어. 그래가지고 경북대학 영재교육원 있다니까요. 얘는 중3 때까지 과거 영재교육 받고 수학과는 적수가 없어. 걔는 그 동천학교 대표로 1등에 나왔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1등해요? 근데 문제는 걔도 1등 못했다니까. 걔 2등 했습니다. 걔는 나중에 있잖아요. 동천학교 동중학교 나와가지고 대구과고도 안 갔어. 그때 처음으로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무학년제로 생긴 영재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영재학교가 몇 개 있죠? 3개가 있는데. 근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바로 들어갔잖아. 그리고 2년 만에 졸업하고 프린스턴 갔어. 진짜 뛰어나죠. 근데 걔 있지도 않아. 그런 애가 나온 대회에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애 5등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이 메달을 정말 자랑스러워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고, 그죠? 외국에 취직해서 갚았다니까. 갑자기 그때 막 최순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아빠는 금수저 없잖아, 하면서. 아빠가 금수저인데 조선 땅에서, 정유래처럼 뭐 백이라도 있고 이래야 사는데, 하면서, 그 젊은 애들 사이에서 뭐 자기가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한국 땅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갑자기 외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 취직을 갚았다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잘 됐다 하면서 그럼 이 방 내가 쓸게. 우리 애하고 생활 사이클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애 방 정리를 했어요. 내가 쓰려고. 방 정리하다 보니까 애 책장에 이게 처박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랑스러워하던 기억이 다시 생각나가지고 작년 강의 때부터 내가 요거 인증사서 찍어봤어요. 아니 그때 국어에 2문제 나왔다고 했죠? 어떤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서는데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그 어떤 젊은 엄마들이 아기 하나를 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구나. 친엄마 찾아달라고. 그 솔로몬 머리 진짜 터질 것 같잖아요.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줘? 요즘 것처럼 DNA 검사도 못하고. 그 솔로몬이 생각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면 애를 2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양보할게요. 그 여자는 뭐라 해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눈치챘잖아. 내 인연 하면서 네가 가짜냐. 이 친엄마 찾아줬대. 이거 알죠? 다?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긴 지문으로 주고 문제 딱 하나 딱 나왔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고 밑에 10몇 줄 보였어. 많은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자, 이게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문을 읽고 솔로몬같이 합리적인 무슨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거기서 재밌고 본다 이건 감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생각하는 힘을 측정하는 거라. 또 한 문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은행나무에 관해서 긴 지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각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쭉 긴 지문. 그리고 은행나무보다 뒤늦게 출현한 많은 식물 가운데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종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초등학교 6학년 수준 없죠. 그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책을 많이 읽었잖아. 그러니까 뭐 10몇 가지씩 다 적었다고 해. 그러니까 상 받지. 사교육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영재교육 뭐 받고 이러다 될 일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집중력도 잘해요. 아까 말한 독해 능력, 텍스트를 읽고
컨텍스트를 포착하는 능력, 이런 게 잘해야 돼요.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책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는 딴짓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제 푸는 스킬 배운다고. 높이 보고, 고문, 이런 거 하고. 미안해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꾸 저쪽에서. 문제 푸는 스킬은요, 언제 배우면 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도 고등학교 생활 해봤죠? 3년 내 문제 풀고 있어. 우리가 고등학교 가보니까 1년에 12번 시험 치더라. 중간 기말, 1, 2학기에서 4번 있어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3, 6, 9, 11을 4번 쳐. 우리는 사립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사설 모의고사, 종로, 중앙, 대성 이런 데서 내는 그 4번, 1년에 12번 시험 쳐. 그리고 시험 치고 나면 선생님들이 오답하게 하죠. 오답노트. 우리는 모의고사 치면 몇 개 안 틀려. 그래서 오답노트 하루 종일 다 해요. 근데 반타작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내에 오답 뺏기고 있다니까. 한 달 쭉 지나면 또 치는데? 그리고 보충 수업이라든지 모든 수업은 다 문제 해설이다. 메가스터디 이런 데 들어가서 인강 들어가요. 다 문제 해설이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언제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문제 자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길러줘야 돼. 길게 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정식 종목이 된 매스 스타트예요. 16바퀴인가를 도는 시합에서 저 앞에 2명이 지금 이놈 2놈 반바퀴 이상 빨리 다녔다니까. 반바퀴 이상 빨리 다니면 우승할 것 같죠? 이 2명 다 따라잡히죠, 바다로. 제가 이 동영상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 16바퀴를 달리는데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두 선수가, 빨간 옷 입은 두 선수가 처음부터 반바퀴 이상 그죠? 빨리 달렸어요. 한참 동안 10바퀴까지인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춤을 당했죠. 이상하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동네마다 반바퀴 꼭 빨리 다니는 옆편네들이 있어. 열심히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 옆편네들 보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분들도 불안하고 그 집에 놀러 가는 우리도 불안해. 그래가지고 놀러 가서 그걸 보고는 어떤 신기한 학습지 하고 있어. 거기서는 표정 관리하지만 집에 딱 돌아와서 현관문 닫는 순간 애 부르죠. 야, 누구 집을 하니까 뭐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누구의 생각하노? 하면서 애 의견을 묻는 것 같은데 엄마 눈빛은 이미 아를 제압하고 있어. 애가 할 수 있는 대답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 이거.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길게 봐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매스스타트는 기록 경쟁이 아니고 순위 경쟁이에요. 그래서 16바퀴가 도는데, 그죠? 이게 빙상 종목에서는 장거리, 굉장히 장거리죠. 그 쇼트랙하고 달라가지고. 결국은 힘이 붙여가지고 다 춤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어떤 학습에 필요한, 인지 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자라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춤을 당해요. 저는 어떤 엄마들이 막 저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하다 우리 이번 기말에서 500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몇 과목인데 가니까 2과목 가니까 2학년도 모두 2과목씩 해. 2과목씩 올백이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가 심정은 내가 알겠는데 그 올백이라는 신성한 말을 2과목 100점 맞았다고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5학년 되면 이제 우리 애 때는 9과목 쳤거든. 요즘은 이제 뭐 얼마 안 치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팬들 있죠? 올백 맞고 좋은 대학 가는 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 애는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건 문제 푸는 스킬을 계속 연습했다는 뜻이에요. 초등이 초등다워야지. 초등은 보통 특히 저학년들은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뭐예요? 다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너간다 이거죠. 근데 애들 같으면 어떻게 써야 돼?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질질 뛰어갔다. 보통 이렇게 쓰다가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웃음 정답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게 있다니까. 아이들 아직 어려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100점 맞으면 이상해.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문제 푸는 스킬 계속 하고 시험 칠 때 되면 막 몸하고 뛰어가가지고 넘기는 문제집 사오죠. 두산동화 천재해법 뒤집도. 그래 목소리 나잖아. 기본에서 직전에 새가 빠지게. 엄마 생각에 저거 10분만 집중하면 다 한바닥 해치울 걸. 애들은 질질질 끌어가지고 자기 잘 때까지 못하고 있어. 다음부터 뚜껑이 열리죠.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다 정신병 환자도 확인했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애 수학 공부 시키다 보니까 내가 이거 사이코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충동 조절 장애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뚜껑 열려가지고 막 제어가 안 해요, 제어가. 그래가지고 뭐 애를 막 못 잡듯이 잡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책이 되잖아. 제정신 돌아오면 자책이 되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싶고. 그래가지고 또 애 방에 뛰어가가 울면서 막 엄마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애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책이 돼가지고 내일은 내가 꼭 어디 정부관 가보든지 뭐 상담센터 가봐야지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 조절 장애는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면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긴 해. 들어주다가 정도가 심하잖아? 그럼 뭐 해요? 처방하죠, 처방.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항우울제, 니는 수면유도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정신과 약의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풀타임 사이클을 해야 돼. 증세가 주기적이라야 약물이 딱딱 먹히는데, 이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증세는 풀타임 사이클가 아니고, 우리 파트타임 사이클이죠. 증세가 활동해도, 길어도 2시간 되면 다 제정신 돌아와. 약 안 먹어도. 맞죠? 저도요,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정신병인 거 이걸 알게 됐다요. 여러분들보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백가닥 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고 많은 척하지만 사실은 실패한 게 훨씬 커요. 여러분들이 부금 열려서 애 잡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저는 또 성격 급하거든. 그래서 뭐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오답 나오면 바로 차고 머리 때리고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문제 집중해서 읽으라고 머리를 쥐어박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봐. 아빠 갑자기 버럭 하면서 고함지면서 머리를 쥐박으니까 지금도 미안한데 우리의 눈동자가 내가 어릴 때 보니까 눈동자가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초점이 있는 거야. 계속 눈동자가 뺑뺑뺑 돌고 있어요. 아빠 무서워가 막 뚜껑 열려가지고 벌겋게 가고 이러니까. 너무 지금 생각해 너무 미안한데 저는 이런 실패를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애 자는데 침대 방에 들어가가지고 애 침대 밑에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애 손을
잡고요. 용서를 빈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아빠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 기다리라. 우리 아들 사랑했고 정말 이런 일 많이 했어. 근데 이 짧은 시간 내가 그 실패를 다 말할 수 없어서 실패를 다 말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원인을 알 수 있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루를 살 때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을 우리가 녹음해보면 6마디예요. 명령, 지시, 확인. 확인해보니까 또 안 됐잖아. 뭐 밀리고, 그러면 질책, 비난. 더 열받으면 저주까지. 6단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녹음해봐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감이 더 커서 아이한테 그래,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런 말 못하지만 애들 오늘 학교 가기 싫어하면 그래 학교 가지 마 이 말 못하지만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야 비상중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거 시키다가 자주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데 책 읽기를 하다가 또 뚜껑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독후 활동하면 안 돼. 독후 활동하다가 또 뚜껑 열린다니까. 책이 더 중요하다. 걔가 내보고 책 읽으라고 했어. 잘 읽었는지 궁금하죠? 살림하면서 보니까 대충 있는 것 같아. 그럼 엄마도 뛰어가가지고 또 확인하잖아. 그래가지고 주인공 어떻게 된 건가? 무슨 교훈을 얻었노?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가다가 때려가다가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정말 애들 김샌다니까. 책 읽고 지기 재밌었어? 덮었어? 느낌이 오죠? 아, 재밌었다. 아니면 마음이 짠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만 나오는데. 근데 우리 뛰어가가지고 또 뭐 교훈을 꼭 확인하려고 묻고 막 이런다니까. 근데 애들이 보름거리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 너무 재밌게 하는 아이들일수록 남는 게 없어. 아무 말도 못해. 그럼 엄마도 또 뚜껑 열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제 읽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되 절대로 확인하면 안 된다. 독후활동인 거 절대 안 돼. 독후활동 하다가 또 뚜껑 열린다니까. 독후활동 누가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전문가들 거기 놔두고. 그죠? 우리는 좋은 의책을 계속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서 뭐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문제 푸는 스킬을 연습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지들 다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게 돼요. 이걸 제가 왜 아이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릇은 고정되어 있는 그릇에 그걸 자꾸 담으려고 합니다. 간장 종지만한 그릇에 기껏 담아봐야 간장밖에 못 담거든.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 이걸 해야죠. 이게 가장 손쉬운 게 체육회예요. 도서관 다니면서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서 4명, 식구가 4명이라면 가족 아이디 만들면 일주일에 수십 번을 빌릴 수 있어요. 학교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아파트 도서관 같은 거 있으면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사교육 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능력이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알면서 현실에서 잘 안 돼. 수능 감독 보다 보면요. 한 교실에서 30명이 첫 교시 국어시험을 쳐.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어시험을 쳐요. 그런데 신기하게 30명 중에 80분 동안 50문제를 다 푸는 애들은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죠? 대부분 수능 세대잖아요. 지금 40 안 넘는 엄마들 다 수능 세대인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어. 첫 교시. 첫 교시를 포기하면 2교시, 3교시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국어시험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말로 돼 있잖아. 양심이 있지. 수학 같으면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잘 수도 있어. 근데 국어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맨정신은 눈 부릅뜨고 막 끝까지 읽고 하죠. 근데 항상 뭐예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막 찍죠. 이게 일반적인 경험이랄까. 이상하죠? 분명히 그 아이들의 엄마가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줄 알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안 산다니까?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 아는 거지,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느라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고3이 그렇잖아요. 빌름 고고들어서 고1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보면요. 책을 시간 없어요. 야자한다고 집에 안 보내줘요. 맞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책을 시간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는 수업 공부해야 돼. 공부를 포기하는 것 말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다 수학 공부를 해야 돼. 자기 공부 시간에 50%를 수학 공부, 30%를 영어 공부, 나머지 20%를 가지고 사탐, 과탐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탐, 과탐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부 포기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국영수는 하루 이틀에 되는 과목이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습관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금방 그죠? 성과가 안 나니까 못한다니까. 그런 애들은 다 탐구 영역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가 맥시멈이죠. 중학교 때까지 최근 습관을 다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애들이 엄마 말 듣나? 가시나들이 뭐라 하잖아요. 엄마 내신 내가 싹해요. 그래서 지가 온다고 또 바꾼다 이거. 그럼 엄마들 다리 풀리죠. 저기 하면서. 대책이 없어.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심하더니 힘이 세가지고요. 우리 애들 중학생들이니까 내보다 커져가지고 이제 때도 맞지도 않네. 저 싫은데요. 아니 하도 열받아가지고 애 때리려고 온몸을 힘을 다해가지고 확 때렸잖아. 안 해. 아니 탁 새끼 막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을 하면서 나머지 손으로 또 풀스윙을 했어. 근데 이건 또 애 오른손에 또 걸렸어요. 니 지금 안 논다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막 팔을 빼려고 하니까 있잖아요. 애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요. 이렇게. LA 경찰이 범인지 지나갔지. 그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뭐라 하잖아요. 아빠 제발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잖아. 이제 중학교가 안 맞고 있다니까.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저 부모들이 똑똑한 엄마들 어떡하는지 알아요? 애하고 딜 협상. 네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번 달 요거만 내준대. 스마트폰 요거. 애들 데이터 공부 잘하고 이러면 제일 치명적이거든. 그걸로 협상한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시킨 데다가 그래 학교에 가면 저 부모들 가면 뒷골목에 가면 그 단과 학원이라서 국어논술 전문하고. 그런데 보낸다니까 비싼 돈 주고. 그런데 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전문가가 권한 책을 읽겠지 하고 보내줘. 근데 가가지고 뭐 해요? 애들은 전부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엄마들은 전기실. 그 습관이 안 되면 누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지금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중학교 때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해. 그 전에. 순진하고 말 잘 들을 때. 그때가 초딩 때잖아. 그래서 초등 5학년 때 엄마들 책 읽으라고 고함 지른다? 그럼 애들은 엄마 잔소리 듣고 싫고 하니까 책 읽는 신용을 하고 있어. 무슨 책 들고 있어요? 전부 와인 들고 있다니까. 만화책, 학습만화 이런 거. 학습만화는 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 그래서 책은 좀 불친절하지.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읽고 집중하고 막 책의 주인공과 내가 동의시돼가지고 감정이입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 불편하다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란 거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죠? 줄과 줄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되거든, 책은. 그래서 불편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만화책 같은 거 어때요? 낄낄낄 하고 있다 보면 저절로 내용 파악이 다 돼요. 생각 안 해도 되도록 친절하게 장치하고 있어요. 말풍선. 익살 쓰는 그림과 표정, 비속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 파악은 그냥 쉽게 전달되는데 문제는 책 읽기의 원래 목표였던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만화책 읽히지 말라는 거다. 만화책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25% 이상이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만화책 손에 안 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애들 전부 엄마가 책 읽으라 잔소리만 하면 와이 되고 있다니까. 이건 뭐 오랫동안 그랬어요. 우리 애 때는 새 먼 나라 일본 나라 덕성여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덕성여대 교수가 그린 그 유럽의 인문지리 유럽의 국가 역사를 소개하는 새 먼 나라 일본 나라 유명하죠. 그게 애들한테 정말 인기를 끌었어. 한 5년쯤 유행하다가 좀 있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
수십 구짜리가 시리즈 쭉 나오죠. 또 시장을 재패했다. 또 좀 있으니까 만화책 뒤에다가 이상한 카드 하나씩 붙여가지고 마법천자 먹는 하면서 나와요. 또 장안을 또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 게 엄청나게 팔린다니까. 그 책도 아니죠. 조작한 쓰레기인데 애들은 또 카드 콜렉션 한다고. 그죠? 포켓몬 모으듯이 마법천자 카드 모으고 엄마는 또 운명대장을 사주면서 그때 한자 하나라도 배우겠지 하면서 또 그 카드가 요즘 Y 카드가 나와요. 처음에 Y 100건 나올 때만 해도 좀 질이 좋았어요. 학습만 하지만.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아무 책이나 다 Y라는 말 붙여가지고 지금 Y가 수백 건 있다니까. 홈쇼핑에서 제떡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고학년이 저런 책을 읽어서 얼마나 불안하죠? 강의 끝나면 꼭 저한테 묻는 게 이거라니까. Y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다. 없애야지. 칼락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제가 못 하고. 그 초등 때, 고학년 때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이런 거라. 그러니까 Y 읽는 꼴 보면 불안하죠? 그건 뭐예요? 또 책 읽기 관련 프로그램 뭐 해야지. 그리고 고학년 때 엄마들 하는 게 뭐예요? 동네 가면 웅진북클럽, 아니면 뭐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노? 한우리 독서로서 뭐 이런 거 하는 거라. 이런 엄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해요? 학습지 하는 거지. 눈높이 공부하고, 장원 한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불안해서 하긴 하겠지만,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또 한다 그러면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반문하잖아. 10,000원밖에 없어. 점심을 오늘 강의 끝나고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다고. 그죠? 근처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었어. 돌아오는 길에 동네 옷 파는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발견했어.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죠? 근데 점심 먹는데 10,000원을 지불했다는 말은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거예요. 단순히 10,000원을 지불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경제학에서는 기회 비용을 이렇게. 자,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없어. 자고 학교 생활하고 숙제하고 놀고 빼고 나면요. 아이들이 그죠? 좀 여유 있는 시간은 2~3시간밖에 없다니까. 이 2~3시간을 학습지를 하면 좋은 어린이 책 읽을 시간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그 두 가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잘 모르더라. 근데 이상하게 애들 어릴 때 분명히 학교 가기 전에는 밤마다 그림책 가져와서 엄마 뭐 읽어달라 하고 이러던 놈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책하고 빠이빠이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원인이 많이 있어. 뭐 스마트폰에 보급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어릴 때 너무 지식 중심의 책을 하는 거예요. 동네 언니들 따라서 초딩 때 동네 언니들이 의존을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모르면 동네 언니한테 묻고 그럼 동네 언니들이 어떻게 붙여는 줄 알아요? 봐라, 말 사춘기 때 말해. 애들 말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말 잘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똑박시게 돌리라. 우리 애가 막 못하고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잖아. 이 상황일 때 동네한테 물어보면 말게요. 너희 애는 못하니까 학습지 하나 더 시켜놓고 이렇게 붙였다. 못하는 애들은 아직 학습 능력이 덜 자라서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야 돼. 2학년이고 다 같은 2학년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빠르고 어떤 애는 늦죠. 좀 기다리면 돼. 그럼 능력이 자란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부담을 다 하게 돼. 여기는 여러분들 부담 못하는 애들 있어요. 다 하지. 근데 초등학교 때 다 부담 잘했나 2학년 때?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하게 된다니까. 근데 동네들은 덧박시게 돌리라고 그랬죠.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동네들이 말아라. 내 딸 온다. 좋은 교육이 딱 하더라. 하면서. 이런데 가져요. 이건 제 말 아니고요. 유명한 창업 브랜드 말을 못해요. 유명한 브랜드 교육받아 가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교육받는다니까. 0시부터 2시까지 자기 완차. 2시부터 3시까지 창작. 뭐 4시부터 5시까지 위인전지. 5시부터 6시까지 사회탐구 기사도 급주죠.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하면 또 어디 어린 엄마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 하면서 책 읽기 중요하다 했는데 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게 전부 적금 계약하거나 뭐 보험 손해보면서 깨가지고 막 지르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거실에 가면 다 있는데.
봐요. 세입고 싶어지겠는가? 안 답답해 질식할 것 같잖아요. 이거 사재놓고 애 학교 들어가면 안 읽어. 그럼 엄마들은 그날이 오겠지 하고 그날이 오면 노래를 부르면서 애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저거 한번 쳐다봤다가 애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저거 한번 쳐다봤다가 근데 그날이 안 오거든? 엄마 컨디션 나쁜 날 또 뚜껑 열린다니까. 엄마가 지금 하면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젊을 때 강의를 할 때는 이거 빨리 갖다 팔으라고 했어요. 중고나라에. 중고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갖다 팔면 그래도 조금 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10몇 년째 익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갖다 팔아.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엄마들이 이거 인테리어 무너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파는 거야. 거실에서 이거 빼고 나면 다양하잖아. 동네에서 누가 놀러 오고 이러면 너무 부끄럽고 이러니까 못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 팔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도서관 다녀요. 이거는 그냥 장식으로 인테리어로 되고. 진짜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진짜 뭐 또 명절 직후 같은데 아니면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이런 날 기분 나쁜 날 있잖아요. 상태 안 좋은 날. 왜 이런데 큰일이야. 어릴 때부터요 지식 중심이 제일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시대의 흐름을 몰라. 어릴 때는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천재 소리로 똑똑하다는 소리.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인이 지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아까 우리의 창의력 대회 했죠. 지문의 지식을 다 제공한다니까. 지식은 제공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포착해내는지 여부를 보라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즘 지식은 네이버에 물으면 다 가르친다니까. 옛날에는 애 키우는 집안마다 공진 21세기 학생과학 대백과 뻘건 거 20분짜리 다 있었어. 어른들은 브리테니까 대백과 사진이 다 있고. 요즘 아무 필요 없어요. 네이버에 가면 백과사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는 매일 새롭게 편집되는 위키 백과시리즈. 그지?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지금은요, 지식은 제공되고, 그 제공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능력,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꼬마들의 가장 큰 희망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래 희망. 옛날에 판금 서기사 했잖아? 요즘 꼬마들 중에 장래 희망 없는 거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리 연구소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 오는데, 이마 진짜 공부도 못하고 그래요. 책도 안 읽고. 애만 보면 미치겠어, 제가 볼 때. 근데 얼마나 창의인지 몰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있잖아. 지 구독자 30몇 명이라고 내보고 구독 신청 좀 하라고. 이상한 거 있어. 대한민국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 구독자 30몇 명이 될까? 야, 임마,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는 지금 600몇 명이 딱 하겠어. 네가 먼저 구독 신청해라. 우리 대구 문모교육무소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개념이 없던 일이라 알아요? 그 애들 게임하면서 게임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지. 이게 새로운 컨텐츠예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 유튜브 채널이 더티TV라고 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제일 좋아하는 어릴 때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그거 하는 장면을 담아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떼돈 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유튜브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애가 영국의 27살짜리 청년이에요. 얘도 마인크래프트 그죠? 하는 장면을 계속 클립으로 만들고 동영상 그 게임 진행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새로운 것을 그죠? 창조해내는가 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하는 힘, 창의력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문제풀 스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텍스트는 지식은 다 제공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용을 쑤셔 넣으려고 하지 말라. 지식 중심의 책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책의 맛을 몰라요. 재미가 없거든. 지식 중심의 책의 특징이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 책의 맛을 모르는 거지. 책의 맛을 모르는 채로 학교 가니까 그 다음 책 안 읽는 거야. 이 비극이죠. 교원 웅진이 워낙 공헌해서 그래. 동생들이 또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도 그래가 망했잖아.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 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터넷 서점이 생긴 것. 인터넷 서점 초기에 막 도서점까지 못했거든. 할인 막 하고 있어요. 박리담에 시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는 동네마다 교원 웅진 언니들이 매우 활약하는 덕분에 동생들을
공부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불안해서 원래 우리가 아이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표현이 안 돼. 제가 해보니까 미치겠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정말 아이한테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내 마음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재울 때도요. 우리 애 엄마하고 애 자매 때 애 엄마하고 제가 같이 애방에 가서 재우거든요. 뭐 덕담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재워요. 선장 들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바로 지방으로 갔고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5분 후에 다시 들어가요. 혹시 애 이불 차있을까? 이불 차면 제가 덮어줬어요. 제가 엄마 같지. 그리고 땀 많이 흘리고 우리 애는 땀 많이 흘려요. 그리고 가재 수건으로 땀 닦아줘. 그리고 어떤 날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거든. 힘센 놈들한테 괴롭힌다는 거라.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거든.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공부시킬 때 이 마음 어디 가고 없어. 실패 하고 발로 차고 뭐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여기 그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이 저는 어린 시절 꾸준히 다니면서 12년을 다녔다 했죠. 12년을 다니면서 아이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엄청 읽어줬어요. 읽어줄 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가라앉아 있던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평소에는 일상일 때는 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다 보면 책에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막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읽어줘요. 이런 게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애 잡고도 울었지만 책 읽어주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은 아이한테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저를 치유하기도 해요. 제 어린 시절을 치유하고.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이건 진짜 해봐야 되는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저는 어린 시절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존감 낮게 눈치 보면서 큰 힘센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 보냈어요. 심지어는 제가 고성동에 있는 자전거 부속을 생산하는 공장에 다닐 때 제가 15살 때 고성동에 시민운동장 뒤쪽이가 고성동인데 거기 옛날에 성광중고등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 공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성광중고등학생들이 전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제 기분 여러분들 알겠어요? 정말 쪽팔리고 그죠? 자존감 낮고 자책이 되고 하여튼 막 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우리 애가 커서 중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아침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 그러면요 교복 입고 현관문을 나선 애를 볼 때 내가 너무 자랑스러울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교복 입고 등교하는 모습.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때 어떻게 우리 형이 쓰다 남은 디카를 우리 집에 줘가지고 막 그 디카로 막 애 사진 찍으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이 새끼는 뭐 초상권 침해다 기사건 뭐 얼굴 가리고 뭐. 그리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진 한 번 못 찍었잖아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공부 잘하고는 둘째 치고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니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시킬 때는 그게 안 돼.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아이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됐죠. 그전에는 아이고 맨날 잡으니까 아이고 뭐라고 일기장이 뭐라고 순자네요. 초등 1학년 때가 2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 너무 무섭고 막 공부하니까 저는 못 봤어.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내한테 이른다. 그러고 지 혼자 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일부러 내 속상하라고 알려준다. 와 진짜 옆에 참. 여러분들 혹시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애 때문에 속상한 일 있잖아. 퇴근하고 아빠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아빠들은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직장에서 눈치 보는 스태프들한테 돈 벌고 있어. 그죠? 집에 돌아오면 좋은 소식을 말해야 되잖아. 우리 아들이 오늘 이렇게 지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소식을 말해야 보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편애들이 생각도 없이 뭐 퇴근하고 오면 계속 남편한테 부정적 보고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듣던 남편들이 어때요? 듣다 열받으면 어떻게 돼?
애 불러서 해 죽인다니까.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마누라 패고 싶은 거야, 그게. 기껏 이런 소리밖에 내한테 못하는 이건데, 마누라 팰 수는 없고, 우리가 애 팬다니까. 그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얘기 하려고 하기 뭐 긍정적인 게 없어? 안 그래요. 모든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동생 때리는 거, 이건 어쩌고 오만상 주목되지. 동생하게 사이좋게 노는 거 당연하게 생각이 돼. 근데 하루 종일 때려요? 사이좋게 놀다가 때리는 거지. 놀다 뭐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럼 때리기 전까지 사이좋게 놀았잖아. 자, 사이좋게 놓은 걸 내가 딱 주목하라니까? 그러면 아빠 왔을 때 오늘 동생하고 오랫동안 잘 데리고 놀았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동생 때렸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한다? 하루 종일 때렸나? 찰나 순간 때렸지. 맞죠? 이런 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하게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럴 때 좋은 어린이 책이 부모와 엄마와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된다. 이 과정을 정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서 영역이 안 돼야 된다고 했죠. 우리 일상을 살면서 늘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진주 이거밖에 못하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읽어줘보라니까. 이상하게 내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이 솟아나서 아이한테 다른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이런 거지.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말이에요. 엄마가 화났다라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엄마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았나 봐요. 제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오늘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눈에 막 진물나고 막 이래가지고 독한 지금 비염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지금 몸에서 식은땀이 막 나고 눈은 자꾸 감기고 막 하여튼 비정상적이에요.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컨디션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애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다. 짜장면을 시켜주고 나서 보니까 애가 막 너무 맛있잖아. 오늘 엄마 웬일이고 하면서 막 허겁지겁 먹어. 애들 짜장면 먹다가 어떻게 돼요? 썩고 흘리고 묻히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짜장면 시킬 때 좋은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슬슬 열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 허리춤에 팔 올라가는 각도가 요 열받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질렀어. 빨리 옷 벗고 목욕탕 가서 씻어 하면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겠죠. 그래가지고 애가 짜장면 잘 먹었는데 체할까 싶고 벌떡 목욕탕 뛰어가가지고 씻기 시작했어. 요즘 목욕탕 가면 왜 애들 거품, 비누 이런 게 액체도 많죠. 애들 짜다 보면 막 오버해서 짜잖아. 그럼 뭐 거품 많이 나? 거품 많이 난 김에 이제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도 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근데 엄마는 아까 뭐라 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옷 갈아입게 했거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문을 벌컥 열어보니까 목욕탕이 개판이 돼 있어. 이제 머리 쥐 뜯고 있죠, 엄마가. 스팀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고함을 질렀지. 빨리 나가서. 그러니까 애가 또 혼났잖아? 이번에 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번에는 엄마한테 혼 안 나게 조신하게 놀아야지. 그 처음에는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아니 표현하고 싶은 거 많은데 스케치북 너무 좁잖아. 그래서 스케치북 옆에 보니까 방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 넓적한 곳에 다 자기 생각을 그리기 시작했어. 드디어 엄마한테 꼭 열려가지고 막 팩폭 시작하죠. 자, 이런 책을 또 소환해서 빌려주라니까. 빌려서 읽어줘봐요. 그럼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이거 우리 집 사람하고 똑같네. 자,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연수북 좋아하는 이유가 똑같아. 연수북의 주인공이 나와 동일시대잖아요. 내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2년 전인가 태양의 후예 알고 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태양의 후예 보더라. 그때 시청률이 40몇 %가 됐어. 그러니까 회사 TV는 다 꺼져 있고 가정 TV는 다 켜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 채널에. 그게 시청률 40몇 %의 의미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저한테 제가 카톡 친구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한테서
카톡이 긴 장문의 카톡이었어요. 수요일, 토요일 아빠들의 행동요리라고 카톡. 그때 태양이가 수목 드라마 했거든. 수요일, 목요일 10시에 했는데 아빠들의 행동요리 1번이 뭔지 알아요? 엄마들은 본방을 사수하려고 저녁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그래서 아빠들 행동요리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거실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엄마들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가 더 웃겼어.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본방이 11시에 끝났다고 거실로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아직도 엄마들은 송중기의 잔영이 거실로 그걸 음미하고 있는데 나오면 꿈 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 책 읽고 나서 재밌다고 덮었는데 엄마들 뛰어나가지고 야 그래가 우회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정말 재밌게 읽었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그걸 깨닫는다니까. 이 엄마가 하도 지랄하니까 이런 책 딱 주면 이제 바로 동의시대.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의시대는 것처럼. 자, 주인공과 내가 동의시대야. 감정이입이 돼야 이제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인공이 혼날 때 나도 속상하고 주인공이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사랑을 받고 이래서 내면의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 정화.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이 엄마가 하도 지랄하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크기가 작아졌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이 작가는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점점 크기가 작아졌어. 나중에는 애가 엄마 눈앞에서 안 보여. 여러분들도 왜 심하게 열받으면 애 눈에 안 보이죠? 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집히는데도 좀 던지고 막 하잖아. 그런 거 비슷해요. 애가 눈에 안 보여. 너무 작아졌어. 이 작가가 절묘하게 묘사했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엄마는 뚜껑이 열릴 때 열려가지고 애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제서야 우리가 2시간 지나면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이 엄마도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정신이 돌아서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온 동네방네 울며 불며 애 찾으러 다닌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애는 어디 있었는다면요. 너무 작아져서 우리 다 지쳐가지고 잠들어 있었어. 엄마 치마 밑에서. 자다 들으니까 엄마가 뭐 울며 불며 집을 찾는다? 아까 혼낼 때는 언제고 왜 찾지?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진심으로 집을 찾고 있거든. 막 울면서. 그제서야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밤마다 하는 대로 이 엄마가 막 애거라고 울면서 미안해 하고 우리 아가 사랑해 하고 이렇게 책이 끝나요. 애들은 이런 걸 엄마가 읽어주면 자기도 위로를 받으니까 아까 혼났잖아. 근데 엄마가 책 읽어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너무 공공하면 애들 불안해가지고요. 손톱 물어뜯고요. 손톱 깎게 없다니까 물어뜯어가지고 심해지면 뭐해요? 틱 같은 거 하고. 그게 아니라도 불안한 여러 가지 엄마 눈치 항상 보고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엄마 나 이제 뭐해? 묻고 이러죠. 이게 전부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애들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죠. 책을 다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뭘 깨달아. 꼭 우리가 뭐 교훈 뭐야 않게도 애들이 안다니까. 이 책을 다 듣고 나면 애가 뭐 알겠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 아까 속상해서 나를 혼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통찰력을 깨달은 인사이트. 좋은 어린이책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저절로. 자, 동일시, 카타르시스, 인사이트. 우리가 특별히 뭐 작업할 필요가 없어. 책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우리 아이들 저하고 많이 싸우고요. 공부 때문에 제가 또 공부 많이 열리기도 하고 있는데 저도 초밥과에서니까 그랬지, 저학년 때. 근데 점점 저도 아이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뭘 깨달아갔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와 함께 자랐어.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을 자주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이러고. 참 고마운 일이죠. 안 그랬으면 우리 애는 분명히 제가 무서워서 가출했거나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거나 이랬겠지. 대한민국에 저처럼 독하게 공부시킨 아빠가 잘했거든. 12년을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거 발견해가지고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저걸 알았더라면 싶어요. 아이들 마음은. 그러면 훨씬 아이한테 잘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소개하려고 PPT 집어넣었는데 또 이것도 엄마들 다 알고 있더라. 대부분 엄마들이 다 봤다 돼. 봤어요? 오늘 처음 봐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 지지와 격려.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속하는 거죠.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반대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엄마도 고생하잖아요. 도 닦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도 닦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우리는 늘 필요로 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찾고 이런 존재가 없어요. 아이밖에 없어요. 신기하세요. 저도 다행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걸 하나씩 알아갔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처지 들어서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못 그랬어. 공부 때문에. 근데 진짜 아이하고 뭐 6박 정도 하고요. 오만 일들 벌이면서 이제 정말 무엇이 소중해. 관계가 좋죠. 관계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행복은 조건, 환경, 형편, 처지가 나아지면 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아파트를 마련하잖아? 잠시 기뻐.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은 잠시예요. 잠시. 나중에 아파트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걸맞는 냉장고가 필요하잖아. 청소기도 필요하고. 또 불만이 생긴다니까. 이걸 보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속담에 말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집이 짓고 걸어다니까 다리 아프잖아. 그래서 말이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말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을 관리해야 되잖아. 말 맨날 안장 국 깔아주고 안장 청소해야 되고 이래요. 말 털 털어야 되고. 그래서 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말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거 우리가 인생의 지혜죠. 뭐 좀 나아지면 또 다른 게 필요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관계가 좋아야 해. 아이들 키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항상 다 생략하고 결국 우리 아이 잘 자랐어요. 그래가 시험 쳤잖아. 수능 쳤잖아. 수능 성적표는 내가 인정하고 있어. 근데 수능 성적표 잘 못 봤죠? 자기 성적표는 봤나? 자기 성적표 안 봤어요? 수능 안 쳤어? 성적표보다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안 나오거든. 우리 잘했어요. 영어 수학 만점. 100분위가 뭐예요? 100분위가 100이죠. 100. 위로 한 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만점 맞았다 이런 뜻이야. 잘했죠? 이게 그래도 내가 아까 농담삼아 전국 수석한다 하니까 엄마들은 아무도 안 믿더라. 전국 수석은 못했고 한 전국에서 200등? 대구에서 10등 정도 했어요. 잘했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심지어 영어도 학원 안 다녔어요. 수학도 제가 직접 했고. 혹시 다른 학교 가면 이제 처음 가면 제가 체육에 대해서 말하죠. 워낙 중요하니까. 두 번째 학교에서 또 저를 불러요. 다음 내년에. 원래 교육청에서 내년에 부르지 말하거든. 원래 왔던 선생님 내년에 부르면 엄마한테 싫어한대. 왜 했더니 또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2회, 3회 계속 불러서 가잖아요. 2회째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들여가는 엄마 페이로 학원도 안 보내고 영어를 뭐 인천 잘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가면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수학고. 우리 수학고 시키면서 애 다 잡고 있죠. 죽이고 있어. 아이를 살리는 수학고. 혹시 내년에 이년에 대해서 또 내오게 되면 뭐 아까요? 영어학과 수학고. 반반이네. 그럼 2회 계속 가야 돼. 뭐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책을 빌려서 아이한테 읽어주는 것처럼 좋은 자질교육은 좋다. 어릴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빌려 읽히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동네들에 따라서 적금해야해서 전집사는 이유도 사실 책이 중요하긴 한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제일 첫 번째는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출판사를 보고 빌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수십방 초보들은 출판사. 좋은 어린 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좋은 어린 책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죠. 엄마들이 좋아하죠. 그러면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서 계속 좋은 어린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가시거든 출판사를 보고 빌리면 아이들이 좋아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초등학교 요즘 교과서 보면요. 교과서 제일 뒤쪽에 뭐 있어요. 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들의 출처, 원전, 목록이 쫙 적혀있어. 거기 보면 전집 하나도 없어. 지금 요 교과서 있는 거 같지? 한번 보라니까. 전부 좋은 다량본 어린이책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아이들 교과서에 싣고 있어요. 자, 그런 수준 높고 질 높은 책을 도서관에 빌려서 읽어주면 되죠. 그런 책을 잘 만드는 출판사들을 소개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혹시 그 목록 같은 거 필요하면요.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근처에서 오시면 제 강의 PPT 그대로 올려놓고 도서 목록도 올려놓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학교 컴퓨터에도 제가 오늘 지금 강의 PPT를 하나 복사해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카페 오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애들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한 거 있잖아요. 강의 동영상 그대로 있어요. 급하시거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오셔서 보시면 돼요. 동영상 내년에 안 불러도 된다니까. 미리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일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것이다. 어린이책 출판사 중에 저 없는 브랜드로 가장 강력한 출판사는 비룡소죠. 1위가 비룡소, 2위가 시공주니어 이런 식이에요. 고학년은 창비, 사계절 이런 식으로 이런 좋은 그림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빌려서 읽어주면 되는데 아니,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고학년이라도 그림책이 좋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글밥 많은 책, 엄마도 이런 걸 선호했는데 아까 말했죠. 요즘은요 그 미디어가 발달했어. 그래서 1인 미디어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뭐 트위치나 이런 데서 막 1인 방송하고 그걸 동영상 올리는 걸 크리에이터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동영상이나 그림에 아주 익숙하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고학년이라도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면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사계절 같은 데서 나온 이런 그림책도 전부 고학년용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팀으로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그런 데서 다 고학년은 그림책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걸 했잖아요. 춘희는 악이란다. 이런 거 있지. 이건요. 작년에 왜냐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있었거든. 막 사드 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때 핵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춘희는 악이란다. 이 제일교포 3세가 쓴 그림책인데 이 제일교포 3세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살았잖아요. 자기 동네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항상 어떤 집에서 그죠? 그 할머니가 구승진 노래를 부르면서 기저귀를 빨아들고 있어요. 항상. 그 이 작가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할머니가 이상한 노래를 불러. 나중에 알고 그 노래가 뭔가 하면 나의 삶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예요. 이 할머니는 제일 교포지. 어떻게 일본에 흘러들어와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그 집에 애기도 없는데 매일 애기 기저귀를 빨아서 넣는 거라. 그래서 이 작가가 하루는 초등학교 때 물어봤대. 할머니 애기도 없는데 왜 기저귀 빨아넣어요? 하면서 그 집에는 할머니하고 40 넘은 아줌마하고 둘이 살거든. 그 40 넘은 아줌마의 이름이 춘희예요. 초등들이 그걸 물으니까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춘희는 아기란다. 40 넘은 자기 딸이 애기인 거라. 애기. 왠 줄 알아요? 이 애기를 배웠을 때 이 할머니가 히로시마에 살았어. 히로시마에 먼저 폭탄했던 거죠. 그 원폭 피해자가 된 거야. 그 애기를 낳았는데 딸이 중증 발달장애. 그러니까 똥오줌 못 가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나의 삶의 고향을 부르면서 기저귀를 빨아들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 제일교포 작가가 어릴 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부러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안 된다. 특히 핵전쟁이 이렇게 개인을 황폐화시킨다. 이걸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이 그림책 가지고 수업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요. 한 권 한 권의 그림책을 다 소개할 텐데 이건 시간 관계에서는 못하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카페에 들어가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 대상으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공개 강의를 해요.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정해요. 정해서 엄마한테 읽어줘. 고맙게도 엄마들 제가 그림책 읽어주면 그리 좋아한다. 제가 그림책을 엄마한테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건져 올려서 엄마들하고 나누는 강의 수업을 해요. 1시간 30분.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책 한 권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으면 그 강의들 들어보시면 그림책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도 하고, 그죠? 아이들한테 읽어주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빌려가도 되고 그렇죠. 길버든이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이. 저는 길버든에서 나온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가 그림이 조잡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왜 좋아하는가? 자기들 이야기 같아. 이 길버든에서는 이 책 시리즈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9권까지 나와 있어요. 이 길버든에서 책을 만드는 책임자가 편집주관인데, 편집주관이 고대영 씨예요. 이 고대영 씨가 작년에 대구 내려서 저 만촌동에서 마지막 살아남은 의회선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고대영 작가가 저하고 또래거든요. 자기 큰 딸이 지원이라 아들이 병관이고, 그러니까 자기 애 키운 이야기를 한 거라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은 작가를 따로 붙여서 그렸어. 근데 벌써 그 지원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니까. 병관이도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우리 꼬초린 꼬마들은 아직도 자기 친구인 줄 알아. 너무 자기들 이야기가 나가지고 실감나게 이 책을 좋아하고 지금 시리즈로 9권이 나왔어. 길버든이 책들은 좋은 책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 강아지도. 이게 길버든이 있어요. 그 밖에도 뭐 수많은 책들이 있어. 그러니까 출판사를 신뢰하고 추석 앞두고 있죠. 소리의 추석 이야기라고 길버든의 책이 있어요. 이런 책 읽으면 추석을 맞이하는 명절, 시골 풍경 이런 거. 아이들 혹시 친정이나 시댁이 시골에 와서 가실 분 있으면 이런 책 들여서 같이 읽어보고 가면 훨씬 좋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건 정말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라고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그렸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알죠? 늑대는 나쁜 놈이고 돼지는 억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늑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늑대 입장에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패러디한 동화예요. 거기 보면 늑대가 엄마 심부름으로 돼지 집에 뭘 빌리러 갔어요. 참기름을 빌리러 갔는지 소금을 빌리러 갔는지 걔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첫 돼지 집에 갔어요. 그 첫 돼지 집에 가니까 집을 지푸라기로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이 늑대가요, 지푸라기 알레르기가 있어. 집 앞에서 갑자기 재채기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재채기를 크게 했는데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대. 그러니까 돼지의 암호가 걱정돼가지고 지푸라기 사이를 막 살펴보니까 돼지는 간데 없고 햄이 하나 있더래. 돼지 햄, 돼지고기 햄. 그래서 자기는 먹은 죄밖에 없대. 이렇게 늑대 입장에서 있지. 이런 게 애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죠.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패러디 버전은 지금 너댓 종류가 나와 있어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생각을 다양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그림책인데 여러분 잘 모르죠. 또 이런 출판사들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책을 내는 출판사예요. 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출판사를 따라가는 게 가장 손쉽고, 두 번째는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는 거야. 인터넷 선점에서 많이 팔린 책 검색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럼 학습만 안 뜨거든. 제대로 된 많이 팔린 책을 찾으려면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해요. 베스트셀러 말고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그림책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림책 중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다. 이게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그림책인데, 2위는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책이에요. 우리나라 그림책은 강아지똥. 이런 그림책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그림책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경우에도 너는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좋은 책들이에요. 이런 책은 그래서 제 생각으로 사실은 도서관에 빌릴 책이 아니고요, 집에 소장해야 될 책이에요. 저는 저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아이한테 정말 많이 읽었어요. 자, 고학년이라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단행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동화책 1위는 샬롯의 검이죠. 이게 전부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한 책이고 2위는 삐삐. 우리나라 책 중에 고학년용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들은 이런 거예요. 몽실언니, 괜히 우리말 아이들. 이거 책과 노인집은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아주 장안의 인기를 끌고 있죠. 역사를 모아요. 요즘 엄마들 인문학 강조되니까 역사를 막 학습한다? 애들 학습지 시키고 역사 공부를 학습 만원시키고 이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재미를 못 느껴요. 역사가 스토리 속에 녹아있어요. 이 책과 노인집이 그런 책이에요. 이조시대 말엽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죠?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조시대 말엽에 천주교 박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역사도 하는 그렇게 역사적 사실이 막 암기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동화 속에 녹아있는 그런 책이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유명한 상 받은 그림책들, 작품성이나 이런 데 좋은 평가를 받은 그림책을 따라가는 게 좋죠. 물론 그림책 안에 글줄책에도 많은 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1700년대 분인데 이분 때문에 처음으로 어린이 책이라는 개념이 생겼어. 그 전까지는 어린이는 교육의 대상, 그죠? 훈시의 대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국의 뉴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어린이를 한 개체로 인정하고 어린이에게 맞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분을 기념해서 해마다 미국에서는 고학년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좋은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 한 권에게 뉴벨이 메달을 줘요. 뉴벨에서. 그죠? 근데 이건 좀 대부분 수준이 중학생 이상 읽어야 될 책들이 많고 초등 읽어야 될 책들은 잘 없어요. 초등 읽어야 될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칼데콧이죠. 맨 똑같은데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1년에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딱지를 붙여줘요. 자,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이 칼데콧을 받은 그림책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권 지금 번역되도록 있어요. 도서관에 가셔서 칼데콧 검색하셔서 이거 빌리시면 여러분들 아는 그림책들이 정말 많아요. 유명하고 이미 정편이나 세계적인 그림책들. 이러다 보면 이제 안목도 넓어지고 하죠. 어떤 작가가 이런 상을 받는구나. 칼데콧상. 영국에 가면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성격이 칼데콧하고 똑같아. 벌써 여기 보면 아는 책들, 엄마들 아는 책 많아요. 앤서니 브라운은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 대구에서 문화전도 하고 있는데 젊은 작가거든. 앤서니 브라운 쓴 고릴라 뭐 이런 거. 이거 사실 유아들 유치원에서 수업하고 이러는데 이 유치원에서 수업할 책이 아니에요. 그죠? 가사노동 분담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휴일에 남편들 다 엎어져 자고 엄마만 일하고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상당히 의미 있고 수준 있는 책들인데 시간이 없네요. 블랙독 이런 책도 영국 수상 처칠이 자서전에서 처음으로 블랙독이라는 말을 못했어. 아이고 블랙독,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블랙독은요, 어떤 집 앞에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 이 개가 엄마가 딱 보니까 너무 사자 같아. 너무 커, 무서워. 그래가지고 커튼을 다 닫는다니까. 아빠가 블랙독을 보더니 더 집채만 해, 개가. 그래가지고 그 창문을 다 잠그고 그 집에 큰 애가 나와서 보더니 산더미만 해, 개가. 그래가지고 모든 문을 다 단속해. 근데 이 집에 막내가 있어요. 4살쯤 되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와서 보더니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 개하고 논다? 하루 종일 개하고 뛰어놀다가 나중에 개구멍으로 집으로 들어와요.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집치만 하는 무서운 개가 4살짜리 꼬마가 볼 때는 강아지라 강아지. 그리고 집안에 들어 같이 놀아. 그림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두려움이란, 그죠?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그 크기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신학기에 애들 학교 가는 거 두려워해요. 방학 끝나고 새학기가 되면 이런 애들 있거든. 엄마들은 이사할 때 스트레스 받고 이러죠. 자, 아이들하고 이런 걸 제기하면서 나누는 거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점점 발전하면 이제 우울증을 다루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좀 너무 깊고. 작년인가? 그 보이그룹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아이가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종현이 왼쪽 겨드랑이에 블랙독이 타투로 새겨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싸우다가 죽었죠. 우울증 앓는 사람들 심지어 몰라가지고 뭐 이겨내라 이렇게 자꾸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정신과의사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기로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너무 힘들기 전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두려움은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인식하기에 따라서 크기가 스트레스 크기도 달라지니까 이사 스트레스 받지만 막상 이사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지? 학교 가기 싫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재밌는 구석이 있어. 우리 남자도 군대 가기 싫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 가서는 다 살아남거든. 왜 그래요? 군대에서도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다 견뎌내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도서관 다니다 보면 이런 데 눈 뜨게 돼요. 우리나라 주요 출판사마다 다 좋은 어린이책이 주는 상들이 있어요. 창비 아동 어린이책 대상, 사계절 어린이책 대상, 문학동네 어린이책 대상,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생략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가면, 이제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안목이 좀 넓어지고 하면, 이제 작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어떤 애들이 어떤 작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쓴 책들을 다 찾아보는 거라. 여기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린이책의 전설이라고 하는 권영쌤, 강아지똥을 애니메이션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권영쌤의 책들을 찾아보는 거라. 권영쌤의 책들을 보면 전부, 그죠?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던 것들의 소중함, 이걸 다 말하고 있거든요. 강아지똥도 그렇고요. 엄마 까투리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권영쌤의 책들을 읽으면 저절로 아이들을, 그죠? 이렇게 자존감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분은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권영쌤 그 동네 가면 폐교대 초등학교 하나를 권영쌤 동화나라라고 테마 파크를 꾸며놨어요. 거기 가면 농장에 강아지똥 있다니까. 똥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 있죠. 몽실이가 애기 업고 있는 몽실 언니 동상도 있어요. 그리고 권영쌤 일태기를 영상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요. 가을에 소풍 같은 거 가보라니까. 저는 우리 연구생을 데리고 여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풍 간 적이 있어요. 어린이책의 세계로 아이들을 이끌어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곳이죠. 거기 가면 권영쌤 생가도 있고, 권영쌤도 우리 아버지 좀 팩좀 알았거든요. 근데 권영쌤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았는데, 그 대신에 그 병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40몇 킬로로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았어요. 안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종지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린이책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인세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전부 기부했잖아요. 북한 어린이를 돕는 재단 이런 데 기부하고, 자기는 요만한 토굴방에서, 학고방 같은 방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작가, 백희나를 예를 들어서 구름방울 보고 애들이 구름방울 좋아한다. 그럼 백희나의 작품을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재밌는 책들 발견하죠. 장수탕 선생님. 또 작년 봄에 나온 알사탕, 이건 정말 감동적인 책인데, 문제는 백희나 씨는 좀 작품의 기복이 심해요. 어떤 건 대박 나고 어떤 거는 별로 반응이 없고 이런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세 권은 정말 놀라운 그림책들이죠. 백희나의 특징이라면 보통 그림책은 보통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책의 배경으로.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종이로 만들어, 이 미국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그거 공부했더니 닭종이 공인가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장우상 선생님이 나오는 저 냉탕에 요구르트 마시는 할매, 저 종이로 직접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구름방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저걸 만들어가지고 배경을 세트로 만들어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그 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아주 창의적인 기법을 쓰고 있죠. 알사탕 저런 거 보면 진짜 눈물 난다니까, 감동적이고. 자, 저는 원래 4월달에 우리 왕년 아이들하고 비무장지 때 봄이 오면 저걸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아까 작년에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춘희는 낙이라는 데 가지고 수업했다 했죠.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 그 과정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막 미국이 지랄하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지금 기적같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예정돼 있었거든. 그래서 아이들하고 4월달에 했죠. 비무장지 때 보면 저 이혁배라는 유명한 작가가
형태는 좀 매서되어 있지만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하면 이걸 이제 비유로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작가적 상상력으로 저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저 그림책을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평화가 뭔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뉴스에 계속 이야기만 나오죠.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하고 평화를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아까 제가 지나갔는데 그럼 한 줄로 평화를 정의하는 거야. 아이들 말로. 그죠? 마음으로 띄워놓을 수 있는 게 평화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 평화를 묻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 수업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1, 2학년 같으면 평화는 무엇인지 자기 말로 한마디씩 해보는 거야.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평화예요. 자기 평화에 이게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속상하잖아.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버전의 평화, 자기 수준의 평화 이걸 각자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린이책 읽기가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외국 작가들 중에 아이들 마음을 정말 잘 포착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존 버닝맨 대표적이죠. 영국의 그림책 작가인데 이분은 자기 돌릴 때 고생해서 그런지 정말 아이들 심리를 잘 알아요. 어른들은 도무지 모르는 아이들 심리 이런 걸 지각대가 존이나 알토 이런 걸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이제 그냥 가자. 자, 이런 작가들이 있고 이 목록은 내 카페에 다 올려놨다. 자, 우리 아이는 지금 보이는 게 전부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교과서에 다 실리고 있어요. 그냥 제가 지나간다고 무시하면 돼요. 마지막 인증샷인데 우리 아이가 아까 최순실 사태 때문에 헬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이게 갑자기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 작년 3월 달에 일본으로 도쿄 가서 도쿄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자기 회사가 있거든. 거기서 기업 인수합병 이런 일을 했어요. 기업 인수합병, 신규 벤처 투자 이런 부서에 배속돼가지고 왜냐면 일본에는 사회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구하기가 어려워. 일본은 대학 정원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 더 많아. 그래서 인재는 못 구하니까 작년에 이 회사에서 한국 사람 3명을 딱 뽑았었어. 매일 이제 신문에 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1년을 딱 근무하고 갑자기 사표를 내고 돌아왔어. 원래 5월달에.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가겠다고. 로스쿨 뭔지 알죠? 사법조직 대신에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죠. 로스쿨을 가겠다. 로스쿨 가는 데는 중요한 시험이 3가지가 있어요. 학점, 그 다음에 외국어 성적, 하나는 법학 적성 시험, 영어로 리트라고 해요. 법학 적성 시험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우리 애가 5월달에 귀국해가지고 7월달에 이 시험을 지금 8월달에 발표가 났어.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다른 진로로 가는 애들 빼고 많은 아이들 원래 10,000명이 시험을 쳤어요. 로스쿨을 가려고. 10,000명이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들 얼마나 구중했어요. 잘했죠. 문제는 뭐냐면요. 로스쿨 입문시험 딱 2과목 쳐. 70문제. 여기 보이죠?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70문제가 출제되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범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데 벼락치기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법률가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면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죠. 우리는 언어 이해 과목에서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춰가지고 여기 100분이 보이죠? 99.6%. 그것도 일반 학생들끼리 친 시험이 아니고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끼리 로스쿨을 희망하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10,000명이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100분이고 99.6% 잘했죠. 추리 논증은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춰서 99.2%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수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9등 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학점이 너무 개판이라가지고 합격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로스쿨 지금 10월달에 원서를 내고 12월달에 발표가 나는데 2군데 원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서울대 로스쿨 원서를 내고 한 군데는 연세대 로스쿨 내고 2군데 내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4살 때부터 키웠다고 했죠. 자, 고등학교를 가면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저도 입시체제로 도입해가지고, 그죠? 책을 못 읽었어요. 그죠? 수학 공부하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는 1학년 때는 다 신입생들 놀듯이 놀았어요. 2학년이 돼서 군대 갔어요. 군대에서 2년 있었고 왔죠. 24살에 복학을 했어. 복학하다가 좀 있다가 외국 대학에 1년간 교환학생 갔다 왔어요. 25살에 됐어요. 25살에 돼서 이제 외국에 뭐하고 뭐 CPA 학과 뭐 기사 타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죠?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년은 일본어를 하고 살았어요. 우리만 체리티를 특별히 잘하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잘했다?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이 시골 딱 치고 오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있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아빠는 인정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이 책 읽기는, 좋은 어린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물 보셔서 한 문제 더 맞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평생 가요, 평생.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 왜냐하면 아이의 그릇을, 생각하는 그릇을 넓혀주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거 평생 영향을 미친다. 저도 애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니까. 좋은 로스쿨 가르치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진짜 부동할 줄 몰랐다니까. 그 로스쿨을 설명회 하는 데 가니까 연세대 부원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니 혹시 수소가 이렇게 하냐고. 140점 이상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표준 점수 140점. 평균이 100점일 때,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응시자의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나는 그 100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걸 표준 점수라고 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200점까지 나오시. 이론적으로. 평균이 100이고, 그죠? 0점이 많으면 200점 되는 거죠. 근데 이론이 그렇고, 실제로는 그런 점수는 없고요. 보통 이런 시험에서, 전국 1등 하면 한 150점? 우리의 143.7 나와가지고 9등 했잖아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뭐예요? 닥치고 책 읽기. 닥치고 도서관. 엄마들 생각하고 달라. 뭐 학습지하고 뭐 쫓아다니고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그죠? 좋은 은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습에 필요한 요소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엄마들의 통찰, 신뢰가 필요한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강의 듣기 힘들어요. 유튜브 가서 좋은 강의 많이 다 찾아보라니까. 근데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설득하는 강의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돈 안 들이는 강의잖아요. 또 방법이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 주제가, 교육청에 정한 주제가 사교육, 경감이면 학부 미치했잖아. 도서관은 미치해지. 아무 사교육, 영재교육 없어도 돼. 이것처럼 뛰어난 영재교육이 없다니까. 시간을 많으면 더 충분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학교 설명회까지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힘드실 텐데도 눈 초록초록해가지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열심히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어 성적이에요. 로스쿨 가면 영어 시험도 쳐야 되거든. 영어 공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 돼. 토익 990점 만점에 985점 한 개 틀렸어요. 우리 열받아가지고 만점 맞을 때까지 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왜냐하면 공인 영어 성적은 좋은 로스쿨일수록 폴로와 패스나 일정 점수 이상으로 받는데 이제 쓸데없이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만 치라 했어. 이건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인데 당연히 최상급이죠. 등급으로 말하면. 근데 점수가 중에 180점 만점에 172점 받았어요. 청해 만점, 독해 만점. 어휘에서 좀 틀렸대. 왜냐하면 원어민처럼 막 어려운 어휘는 직접 잘 모르거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어는 이제 로스쿨과 아주 중요해요. 원어민처럼 외국어를 하는 능력은 아까 말한 3가지 요소에는 안 들어가지만 서류평가에 들어가요. 서류평가에서 일본의 대기업에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한 것, M&A라고 하죠. 신규벤처 투자 이런 걸 한 것, 그리고 원어민 수준으로 외국 회사에 근무한 거, 이건 아주 높은 평가를 받거든요. 이건 서류평가가 따로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어쨌든 기대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내려왔더라고. 자기 소개서 써야 되거든요. 로스쿨 가려면 3천자 이내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을 이제 초안을 써가지고
자기들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서로 강평하고 이러면서 수정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아빠한테 이제 검토한다고 저한테 들어가서 저도 읽어보고 비평하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와 아빠 수준 너무 약하면서 아빠 예리하네 하더라고. 우리 애도 제일 인정한다니까. 저렇게 좋아해. 근데 제가 지금 초등 1학년들하고 그림책 수업하고 있죠. 근데 엄마들 그림책 수업하다가 이상하게 나를 무시하는 게 있어. 그림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 고학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의미 있는 그림책들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다니시길 바라고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카페 되고 부모교육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여기서 집 멀어서 필요하겠나마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명함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잘 들으셔서 저도 지금 비염 때문에 제가 필름 끊기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필름 안 끊기고 열심히 말했어요.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긴 시간 앉아 계셔서 고생하셨습니다.